네, 오늘은 이슈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10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울고 웃는 국내 증시 모습이 3분기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G2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점, 주식시장이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먼저 좀 점검해 보죠. 네,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물을 내진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부분은 양자 투자 협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나 그리고 고용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합의하겠다라는, 그리고 또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의견만 공유를 한 상황에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 SDR이라고 그러죠. 가입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어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여러 IT 기업들 총수들, 그러니까 IT 기업들 회장과 사장들을 단체로 만났다는 점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중국은 시장 개방 의지가 여전히 크다. 그리고 더욱 개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러니까 일명 친형 대국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G2 간의 그런 불협화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하는, 대립하는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G2 정상회담 이전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 서로의 의견이 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분야 중에서 하나가 경제였거든요. 그래도 서로 공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글로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가시적인 결과는 경제 쪽에서 나오지 못했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9월에 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주식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옐런 의장이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9월 FOMC 회의에서 발표했던 성명서,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는 또 다른 논조의 말이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 9월 FOMC 회의 때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특히 중국을 지목하면서 신흥국 경기 불안, 금융 불안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면서 금리 동결 이유를 말했는데, 24일에는 또 갑자기 글로벌 경기 상황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10월 깜짝 금리 인상보다는 12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을 바꾼 이유는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FOMC 회의,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점을 전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차단하려는 노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글로벌 증시가 미국 금리 인상 시점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이다. 경기가 좋으면은 당겨질 수는 있지만 경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옐런 연준 의장 그리고 지역 총재들의 발언을 보면은 연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금융 불안이라든지 경기 불안은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의 전환점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워낙 G2 문제가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니까요. 중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개선 회복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으로 점진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이 질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 국가에서 소비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일련의 과도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간밤에 또 IMF 총재도 네.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네, 네. 같은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이고 네. 또 중국은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지나면은 지나야. 어느 정도 소비 국가로서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네. 변모하는 과정에서 네. 나타나는 네. 그런 노이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또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 그 신흥국의 위기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도 조금 주춤해지고 네.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출구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신흥국에서는 네. 다소 좀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또 문제로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또 IMF 총재의 발언에서는 네. 인도 괜찮다. 중국은 이제 변화 과정이다. 네. 하지만 러시아와 브라질이 심각한 위기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성장도 네. 좀 안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같은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또 타격이 네. 좀 크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되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보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에서는 금리 인상을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 위해서는 경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 상당기간 완화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강력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도 중국은 좀 둔화되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완만한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이전과 같은 성장 궤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불안 여전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3%대 성장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시작이 된다면은 시장을 뛰어넘는 통화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의 대용치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의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흥국 불안, 신흥국 위기로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금리 인상은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과는 다른 유동성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네.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위기는 그런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흔들린다든지 네. 외국인이 자금을 뺀다든지 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일 때 그러니까 신흥국 위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매력도를 재평가받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신흥국 위기론이 불거지고 위기가 현실화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국가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신용 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데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증시가 지나치게 할증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900선 내외에서 네. 네, 뭐 PBR 이야기도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과연 이런 그 어떤 가격 매력을 보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수급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중에서도 좀 분류해서 봐야 되는데 미국계 자금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좀 모멘텀 플레이라는 유럽계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따른 미국계,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 자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다가 또다시 유입되었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하루 이틀 언급되었던 것은 아닌데
1800선은 굉장히 견고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지수대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지수대에 가면은 언제든지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1900선을 넘어서 20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뭐 글로벌 변동성을 자극했던 변수들이 좀 완화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추세적인 추세성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거나 아니면은 신흥국의 불안 요인이 좀 가중될 경우에는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세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10월 초중반, 그러니까 10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외국인 순매수가 좀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강력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한 3조 정도 샀는데요.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업종별 차별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차별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소 대치될 수 있겠다는 부분, 외국인도 뭐 추세를 형성한 매수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 제시를 해주시고요. 또 코스닥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전반적으로 업종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일단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202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강 후약 패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코스피 반등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추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동결 이후 신흥국 불안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코스피 매력도, 한국 증시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면서 안도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확실성들이 여전하고, 그리고 최근 추석 연휴 동안 불거졌던 글렌코어 파산설과 같이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이슈들도 점차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나라, 그 기업에 투자했던 국부펀드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손실이 나올 경우 유동성의 문제도 다시 먼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10월 FOMC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2000선 이상에서는 좀 더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슬림하거나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종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9월은 대형주, 그중에서도 IT, 자동차, 화학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0월에는 아마 내수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가죠.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 안정성이 높은 업종이 뭐 화학, 증권, 유통,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업종들이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자산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현금 배당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수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최근 어제도 그렇고 최근 IT, 자동차, 화학주가 코스피 반등을 이끌고는 있지만 이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상태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내수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도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클 때 단기 충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서 10월 달에는 좀 비껴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테마주로 따라간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월 중순까지는 반등 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코스피는 20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700포인트를 넘어서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달에는 좀 슬림화 그리고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역시도 지수가 어떤 비추세 구간에 있을 거라는 점을 맞습니다.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면서 또 각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의 실적 전망치를 챙겨보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실 필요도 있으시겠네요. 지금 보자면은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고밸류, 밸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쪽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전략에서는 실적과 배당 쪽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10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의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켓 2막 1장은 여기까지고요. 2장에서 뵙겠습니다.